전력공학 첫 시간입니다. 전력공학에서는 20문제 중에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송배전공학인데 송전 부분에서 16에서 17문제 정도, 그 다음에 발변전 부분에서 3문제에서 4문제 뭐 이런 정도가 돼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발변전은 수력, 화력, 원자력 정도 뭐 특수발전 해가지고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죠. 여기에 중심을 두고요. 여기는 시간이 좀 남으면 하세요. 시간이 좀 남으면 하고, 발변전은 크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시간이 남지 않으면 뭐 부족하다면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로 다루는 부분이 전력공학에서 송배전 부분 17문제 정도, 적게는 16문제 정도를 포커스로 맞출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디 적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디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해당 과목의 목차에 보면 목차 제목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송배전 공학인데요. 첫 번째 송배전 공학에서는 송전선로, 배전선로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송전선로가 뭔지, 배전선로가 뭔지 이제 일단 개념이 잡혀야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즉 전기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물리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송배전선로에서 송전선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교류를 발전하는 게 교류발전기, 그것을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전기기기에서 동기기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 동기기가 바로 교류발전기인데요. 교류발전기에 대한 전압은 얘가 6600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높은 전압은 24kV까지가 가능한데요. 전압이 그래 높지 않죠. 송전선로에서 공급되는 전압보다는 뭐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 6600이나 또는 24kV까지 발전한다 그래도 이 전압을 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용가까지 전송하기에는 전압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압을 승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345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765까지도 승합을 합니다. 이렇게 전압을 높게 승합을 해서 송전선로에 대한 전압이 이 전압이에요. 이런 전압으로 승합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45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칭전압이라 그래요. 공칭전압. 그 선로를 대표하는 공칭전압입니다. 선간전압이죠. 얘는 이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을 때 Y결선, 델타결선 했을 때 선간전압, 상전압 하는데 얘는 무슨 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압으로 전압을 높여서 전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통을 우리는 송전선로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서브스테이션, 마지막 서브스테이션이 배전변전소인데요. 그 배전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가는 부분을 우리는 배전선로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배전선로는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고 그 전압을 만든 것을 승합을 해줘야 돼요. 승합을 해주고 변전소를 거쳐서 송전선로를 거쳐서 마지막 말단에 배전변전소까지 전송한 다음에 배전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일련의 계통을 송배전선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전소는 우리가 이제 발전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죠. 대표적인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요즘은 천연가스를 태워요. 천연가스를 태워서 발전을 하고, 그 이제 그 가스터빈이라고 하거든요. 가스터빈 발전기로 발전을 하고 폐열을 회수해서 스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기터빈, 즉 스팀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고 나머지 열을 가지고 지역 난방까지 하는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이런 것을 많이 건설을 하죠. 그 외에 분산형 발전소라고 해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서 수용가 옆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뭐 태양광 발전소, 태양전지 셀을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소, 또 지열, 또 파력,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형 전원도 존재하게 되죠. 이러한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거, 그걸 갖다 이제 전송할 때 필요한 전압으로 변성해 줘야 되겠죠. 그 안에는 변압기가 시설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상 설비가 시설되고 하는 곳이 바로 변전소가 되겠죠.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송전선로를 구성하게 되면 송전선로의 대표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지지물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지물, 여기가 철탑이죠. 이런 철탑이 있어요. 철탑에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죠? 전선이라고 하는, 전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애자입니다. 애자. 전선을 지지하고 지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탑입니다. 철탑과 전선 간의 절연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애자가 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여기에 있는 맨 위에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는 가는 선이 보이죠. 얘는 가공지선, 뇌서지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공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선은 항공기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항공기에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항공기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항공장애구, 보통 이제 우리가 고강도 항공장애 등이 있어요. 등. 중강도, 저강도, 이게 높이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거는 구입니다. 구. 이건 이제 등이 아니고요. 구고요. 이 표시가, 여기 전선이 있구나. 그래서 항공기, 특히나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고도를 낮춰서 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운항할 때 걸리지 않도록, 헬기가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항공장애 구를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부속 자재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된 게 얘가 뭐다? 그렇죠.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송전선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송전선로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직류송전이 있고요. 교류송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를 처음에 생산을 하고 전력을 공급할 때부터 직류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교류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여러 가지 다툼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교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교류송전을 보급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직류 배전도 상당수 연구가 되고 있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직류를 쓰는 장비들이 없었고 대부분이 이제 교류죠. 부하들이 교류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부하들이 교류를 직접적으로 쓰는 부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직류 부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컴퓨터도 입력은 AC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안에는 파워가 있어요. 컴퓨터 파워가. 그게 변압기죠.
그래서 그걸 DC로 바꿔줘서 컴퓨터는 DC 5V, DC 3.7V, 뭐 심지어는 코어 전압은 아주 낮게 이런 DC를 쓰고 있죠. TV도 요즘은 다 DC죠. 네, DC로 다. AC가 입력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변압기가 들어있어요. 직접적으로 교류를 받아 쓰는 것은 전동기를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자,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AC를 쓰겠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도 정류회로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는 또 DC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상당수 부하가 DC로 운영을 하는데 AC를 공급해서 DC로 바꿔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실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이 많이 있으니까 변환하면서 나타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DC로 공급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직류를 송전하는 부분과 교류를 송전하는 부분에는 상당수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교류 송전의 장점이 굉장히 부각됐는데 요즘은 또 직류 송전에 대한 장점도 많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교류 송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를 송전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이점이 바로 뭐냐면 변압기라는 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압기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 직류는 변압기를 이용을 하게 되지는 못해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용하려면 인버터, 컨버터라고 하는 이런 전력 변환 소자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력 변환 소자는 지금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상용화도 되고 있고 많이 쓰고 있지만 변압기에 비해서는 제작 단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 송전을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가장 큰 것이 전압을 높이거나 전압을 떨어뜨리는데 직류처럼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변압기만으로도 승합 강압을 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 교류 송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회로 이론에서 교류는 회전 자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동기의 기본 원리, 즉 기동 원리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자속을 회전시켜야 안에 있는 로터, 즉 회전자가 회전하는 원리가 전동기의 회전 원리인데 전동기의 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자속을 회전시키는 회전자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류 같으면 회전자계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브러시하고 정류자, 그러니까 정류자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정류자 편으로 해서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걸 회전시키면서 자속을 회전시켜 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교류는 바로 쉽게 그 자체가 회전자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어떠한 장치를 하지 않아도 쉽게 기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 회전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회전자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교류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또 직류 발전기보다는 교류 발전기가 훨씬 더 구조도 간단하고 효율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도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를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똑같은 교류 발전을 만드는데 그 앞에 정류좌편하고 브러쉬를 달아서 직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정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교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교류로 만들어주고 바로 교류로 송전해주고 받아서 교류로 쓴다면 직류 교류가 혼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괄 운영이라는 것도 쉽게 가능하게 되겠죠. 단 얘는 교류기 때문에 주파수가 존재하게 된다 이거예요. 주파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파수가 달라지면 개통 연계가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개통을 이제 연계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발전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발전소가 하나는 고리에 있고 하나는 뭐 소양강이니까 소양강 댐에 있고 이러면 연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계통의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계통의 위상도 같아야 되고 연계가 되는데 그게 서로 다르면 이계통 즉 다른 계통이 돼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파수 변동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직류의 가장 큰 장점 이것은 표피 효과도 없고 유전체 손 뭐 이런 것도 거의 없고 페란티 현상 이런 것들이 높지가 않아요. 그 나타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류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야. 그러니까 L과 C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 직류의 가장 큰 장점이 되어지는데 교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교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표피 효과라든지 페란티 현상이라든지 유전체 손이라든지 전력 손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것이 교류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교류를 쓰는 것이 상당히 어느 부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도 계통 전체를 교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압을 765까지 높여서 송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전압을 높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압 강화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압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어떤 수치 해석을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2장의 선로 특성이죠. 송전선로 특성.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요.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한 장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직류 송전 방식은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서 절연비가 저감되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같은 파고값, 즉 최대값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교류의 최대값이 VM이라면 그렇죠? 그럼 VM은 어떻게 돼요? VM은 우리가 시료값의 루트 2배가 되어지잖아요. 시료값에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최대값이고 요거는 시료값이야. 근데 직류는 요건 교류입니다. 교류는 이렇지만 직류는 어떻게 되느냐면 VM이 바로 V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압을 만든다면 같은 시료값이라면 교류가 루트 2배만큼 파고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같은 시료값을 만든다. 그러니까 교류가 그만큼 높은 1.414배 높은 절연 내력을 가져야 된다. 그 높은 전압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직류는 루트 2분의 1배만큼 그 절연 레벨을 낮춰도 된다는 얘기가 되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절연비가 저감되고 또한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 발생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같은 것도 억제가 된다.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는 전선 주위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전선로 주변에서 뭐 가선 금구류 주변에서 그러니까 전선이라든지 애자라든지 뭐 이런 철탑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변압기 부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빛도 나고 잡음도 나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그래요. 불꽃 방전이죠. 자, 그러한 방전이 생기는 전압이 높아지게 돼요. 직류를 쓰게 되면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다시 배워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 개념을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직류라고 하는 것은 L과 C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 FL과 2파이 FC분의 1에서 F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되는 정전 용량은 영향이 없어요. 직렬로 연결되는 인덕턴스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과 C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리액턴스 L과 C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리액턴스 강화조차도 없습니다. 이 리액턴스는 송전솔로의 그 공급 전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안정도를 결정한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공급 전력이라고 하는 식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리액터죠. 이게 리액턴스 vs vr 사인 델타 메가와트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0이 되면 이거는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안정도의 한계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안정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체가 보낼 수 있는 맥시멈의 값까지도 송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용전류의 한도치까지도 송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안 돼요. 얘는 그게 가능하다. 대부분의 직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직류는 또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뭐 동기화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비동기 송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충전전류 C에 의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충전전류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체손이나 연피손도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단락 용량이나 지락 시에 발생하는 고장 지락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고장 전류가 적게 되죠. 적게 되는 것이 바로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교류의 장점인 그 전압을 쉽게 높이거나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승합, 강압에 대한 전압 변성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이러한 그 전력 전자 소자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대용량 무효 전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효 전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통의 어떤 그 전력 조류를 제어한다든지 했을 때 무효 전력을 가지고 제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별도로 필요하게 되고, 또한 그 직류는 고전압 대전류 차단할 때에 그 차단 자체가 전류 0점 차단이나 전압 0점 차단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주파수가 존재한다면 전류도 이렇게 흐르겠죠. 디진 전류가 흐르면 그 전압과 전류가 있다면 여기서 차단하면 전류 0점 차단, 여기서 차단하면 전압 0점 차단이 되는데 이것은 직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그러한 전용의 직류를 차단할 수 있는 직류 차단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장단점이 되죠. 우리가 좀 그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과 교류 송전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류 송전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류 송전도 결국은 교류예요. 여기도 교류고 여기도 교류인데 송전만 직류를 쓴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계통을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에서 이런 얘기죠. 장거리 대전력 교류 송전에 비해서 직류 송전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송전 효율이 높다, 안정도에 문제가 없다, 선로 절연이 더 수월하다, 변압이 쉬워서 고압 송전에 유리하다. 요거는 교류에 대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문제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 내용들을 장단점을 기억하는 것이 공부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송전과 교류송전에 대한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유리하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송전을 하게 되면 과연 몇 볼트로 송전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발전기가 6.6kV라고 한다면 6.6에 10배를 한다, 뭐 6.6에 20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송전 전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송전 전압은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어떤 실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전압이 높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절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연. 그러니까 그 애자값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지지물값도 그러니까 철탑도 그만큼 더 높아져야 되고 또 기기들도 그 높은 전압에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차단기가
예를 들면 뭐 3, 4, 5면 3, 4, 5 차단기가 되는 거고 1, 5, 3, 1, 5 차단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연에 대한 비용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운용에 대한 비용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또 반대로 이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력 손실이라든지 또는 전선은 가늘어져도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공부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어쨌든 전선의 굵기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선은 동일한 전력을 전송한다면 전선은 가는 전선을 그러니까 비싼 전선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즉 다시 말해서 승합을 하게 되면 전력 손실, 전압 강화, 전압 변동 등에 대한 어떤 운영 비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한 이런 애자 개수, 지지물의 높이, 선간거리 같은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전압으로 적정하게 예를 들면은 부하가 작은데 전압을 높게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부하가 많은데 전압을 낮게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알프레드 스틸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식에 따라서 우리가 송전 전력을 결정하고 송전 전압을 결정하죠. 이 스틸의 식에 의하면 송전 전압이라고 하는 이 식은 5.5배 0.6의 킬로미터 전솔로 길이가 됩니다. L은 전솔로 길이가 되고 킬로미터입니다. P는 얘가 가능한 송전 전력이에 그 전솔로에 어느 정도까지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린 송전 전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틸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틸의 식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 식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은 전압이 그래서 결정된 전압이 34만 5천이다. 그랬을 때 선로 길이가 100km라고 한다면 송전 가능 전력 P는 얼마인가 라고 묻는 그런 문제들도 필기 및 실기를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얘가 건설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설비. 건설 비용이 있는데 건설 비용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압이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건설비하고 관계되는데 이게 전선비가 되죠. 전선비는 떨어지는데 반대로 애자 지지물비는 어떻게 돼요? 애자 지지물비는 더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합을 하게 되죠. 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러한 커브를 나타내요. 이러한 커브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총 공사비가 되는데 총 공사 비용이 가장 최저로 나타내는 요 지점이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압, 요 부분에 해당되는 전압. 그렇죠? 건설비가 최저. 최저가 되어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의 전압, 여기가 되겠죠. 전압이 이제 얼마 결정되는지. 그 전압이 바로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것을, 요 부분의 전압을 찾아내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찾아내기 위한 식이 5.5배의 0.6의 L에 0.01, 100분의 P가 0.01이죠. 요것을 루트 씌워주는 킬로볼트의 전압이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 누구단 얘기야? 알프레드 스틸에 의한 그 제안이다라고 봐서 알프레드 스틸의 식 또는 스틸의 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틸의 식에 대한 것은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하면서 여러 해 연구해가지고 만든 어떤 데이터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식의 송전선로에서 건설비하고 전압과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이냐. 전선비는 얘가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반비례하게 되고요. 애자 지지물비는 애자 값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얘가 그래프예요. 요거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곱의 반비례식, 이거는 이제 비례식이죠. 그러한 관계로 얘기된다. 그래서 일정한 송전거리에 가장 경제적인 전압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전력이 일정한 거리에 거기에 전송을 할 때는 가장 경제적인 전압이 존재할 거고 그 경제적인 전압에 맞추어서 우리는 송전선로의 송전 전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통의 일관적인 운영을 하게 될 때는 바로 그 전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로 설비에 표준화하고 전압도 표준화해야 된다. 이게 스탠다드 볼테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경제적인 전압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 경제적인 전압 중에서도 우리는 표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송전선로에서. 그래서 그 표준 전압 이걸 일단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최고 전압하고 공칭 전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고 전압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높은 전압이죠. 가장 높은 전압. 공칭 전압은 말 그대로 이건 공칭이에요. 노미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전압이죠. 이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송전단의 성간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성간 전압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칭 전압이 성간 전압으로 얘기하고 있고, 요거보다도 이제 그 표준 전압은 최고 전압하고 공칭 전압이 있는데 이 공칭 전압은 선로를 대표하는 전압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최고 전압은 그거보다도 약 한 10% 높은 전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최고 전압을 갖다 결정해 보면 이렇게 765면 800까지, 345면 362까지, 154면 170까지, 662면 72.5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최고 전압이라고 보는 거죠. 22.9면 25.8을 22면 25.8 정도 보고 있죠. 요거는 24로 보기도 하고 25.8로 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시 규정을 따르냐, IEEE 규정을 따르냐, 그 규정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3, 4, 5다 그러면 362까지를 최고 전압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362보다 더 높은 전압이 생겼다. 그 선로에 362보다 370이 생겼다든지 380이 생겼다든지 400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전압은 우리는 무슨 전압이라고 부르냐면 그 전압을 이상 전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전압에 해당되는 공칭 전압과 최고 전압에 해당되는 전압이 아닌 이 전압의 한계를 벗어나는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상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정상적인 게 아니라 잘못된 전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 전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상 전압은 최고 전압 이상의 전압이에요. 최고 전압 이상 생기는 전압을 우리는 무슨 전압이라 부른다? 이상 전압이라 부른다. 자, 기본 개념이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도 없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제를 보면 이 식 봤죠? 이 식이 뭐냐 이거예요. 스트레이식이다. 뭐 하는 거죠?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스트레이식에 의해 가지고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대략 송전 전압은 몇 킬로볼트 정도가 적당한가 기억해야 되겠죠. 5.5배에 0.6의 송전 거리가 50km 더하기 여기 얼마죠? 0.01에 5000kW죠. 이것을 요까지를 루트 씌워주면 돼요. 요까지. 그럼 요게 송전 전압이 되는데 전압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49.19kV만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49.19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9kV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송전 전압은 49kV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개통은 얼마가 돼요? 66kV를 선정하는 거죠. 66kV를 선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개통에 맞게 선정한 거고, 요거는 계산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면, 먼저 지지물이 있다는 얘기죠. 지지물은 송전선로에는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철탑, 그 다음에 배전선로는 전주, 이런 것들이 지지물이 되겠죠. 당연히 전선이 있고요. 케이블이 있고, 다음에 애자가 있고, 가선금구류가 있어요. 가선금구류는, 송전선로에서도 가선금구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자하고 연결한다면, 볼 쉐클, 보라이, 앵커 쉐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가선금구류가 있고, 또 배전선로는, 완금, 완철, 다음 데드엔드 크램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금구들이 있어요. 금속 기구예요. 금속. 그런 가선 금구류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중 송전선로, 가공 송전선로 중에 우리가 가공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또 지중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중화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지중해 공사를 하게 되려면 지하 매설물하고도 관계가 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중선로를 이야기하는 곳은 미관을 중시한다든지 뭐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많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가공선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송배전은 뭐 가공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지지물이 어떤 것인지, 전선이 어떤 것인지, 애자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전선인데요.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주로 어떤 것을 쓰느냐? 경동연선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경동연선.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연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닥을 모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이 연선인데, 일단은 경동선은 재질로 된 연선이나 또는 알루미늄 선으로 된 연선인데, 알루미늄 선은 인장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스틸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있다. 경동연선이나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쓰는데, 대부분이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이라고 하는 이 전선을 대부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동일한 전선이라도 강선은 안 되고 알루미늄 선은 돼요. 강선은 안 되고 경동선은 돼요. 강선은 안 되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비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가 컨덕터거든요. 도체 자체는 컨덕터예요. 전선 자체는 컨덕터이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도전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선은 안 돼요. 강심 알루미늄 선은 되거든요. 왜? 강심은 가운데에 스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크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루미늄은 기계적 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물렁물렁한데 그래서 잘 끊어지는데, 인장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강을 넣는다든지, 경동선 자체는 인장 강도가 그래도 큰 편에 속하죠. 그래서 그런 인장 강도가 큰 전선을 쓴다든지, 또 나전선 상태로 쓰거든요. 송전선로에서는 전선이 어떤 상태? 나전선 상태.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또는 비 속에서도 산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부식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선을 할 때 딱딱해가지고 구부러지지 않으면 가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거 곤란하거든요. 그 연성도 적당히 있어서 가공도 쉽게 돼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내식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워야 돼요.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야 되고, 가급적이면 싼 게 좋고. 그래서 이러한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가선을 송전선로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용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선이 구비해야 될 조건이다. 자, 관행도 문제 단 전선이 구비해야 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실기 시험에 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5가지 쓰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요. 이런 전선은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단선, 연선 했는데 연선을 쓴다고 그러죠. 연선. 그러니까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ACSR이라든지 또는 경동연선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러한 형태의 전선이 연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닥으로,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한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건 한 가닥이에요. 응? 한 가닥.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요거는 표시할 때 뭐로 표시하냐면 dm로 표시해요. 밀리미터. 그럼 얘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선. 단선 한 가닥으로 된 거는 단선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선은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모여 있죠. 얘는 굵은 거 한 가닥인데 얘는 가느다란 거 여러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선이라고 그래요. 소선.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보면 가운데 한 가닥이고요. 그 다음 요 라인을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죠. 6가닥이 있어요. 요걸 씌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가 쭉 가면 여기에 몇 가닥이 들어가냐면 12가닥이 들어가요. 이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 동일한 원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하나가 되고 6개 되고 12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요? 18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굵기가 다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을 우리는 연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가닥에 내지는 수십 가닥을 꼬아서 만든 선이다. 강심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여기까지는 강으로 구성하고 여기까지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면 그걸 갖다 우리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전선은 나누면 단선과 연선이 있다. 단선과 연선이 있는데 단선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름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단선은 지름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연선은 여러 가닥으로 꼬아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니까 얘는 연선은 밀리메타 제곱으로 나타내요. 밀리메타 제곱. 면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연선을 보면 지금처럼 한 가닥, 6가닥, 6가닥의 2배, 6가닥의 3배, 6가닥의 n배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거를 6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등차 수열이 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되고 우리가 이제 수열, 조합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걸 배웠어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이죠. 6배는 그대로 두고 요게 1, 2, 3, 4에 대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게 되면 요 2가 약분돼서 없어지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연선의 가닥수다라는 거죠. 지금 얘가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3층 구조.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2층이에요. 여기가 3층 구조죠. 1층, 2층, 3층 구조. 가운데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면 얘에 대한 총 가닥수를 구하라 그러면 1 플러스 3의 n에 n 플러스 1이라는 식에 의해 가지고 3에다 3층에다가 3 플러스 1이죠. 요게 총 가닥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4, 9, 36, 37가닥이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37가닥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닥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직경을 우리가 구하게 돼요. 그걸 지름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직경을 표시하죠. 직경은 보면 작은 거의 지름을 D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이제 지름이 똑같은 거니까 요거 D라고 한다면 D의 2배가 되는 거죠. 2층이니까 이게 2예요. 그러니까 n이라고 얘기가 된다면 D에다가 n을 곱해준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여기 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2배가 되겠고 그리고 가운데 한 가닥에 또 D가 더해지겠죠. 얘가 전체적인 직경이라는 거죠.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D 더하기 2ND 2ND에다 D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D로 묶어내면 이와 같은 식에 의해 가지고 얘는 직경이에요. 직경. 연선의 직경을 갖다가 구하라. 근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 전선이구나, 와이어구나. 그래서 송전선례는 저렇게 생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전선의 종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경동 연선이나 또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든지 또 이런 아연 도금 강 연선도 있고요. 알루미늄 피복 강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뭘 많이 쓰고 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9에다가 1.8이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가닥수를 의미합니다. 가닥수. 그리고 요거는 바로 소선수의 소선의
직경입니다. 소선의 직경.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이라고 하는 것은 연선 한 가닥, 연선 안에 작은 전선 한 가닥을 이야기하는 건데 1.8mm 19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바깥 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19가닥은 층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19가닥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19가닥이니까 층수를 구하는 어떤 식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1 플러스 3의 n에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 식에다 이걸 대입하니까 19는 1 플러스 3의 n에 n 플러스 1에 대해서 18은 3의 n에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3의 n제곱 플러스 3 해가지고 18이 되니까 여기서 3의 n제곱 플러스 3 더하기 18 이퀄 0에서 n 이퀄 얼마냐? 이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계산은 안 맞고 우리가 이제 연선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자, 1층이라고 한다면 1층이 여기다 1층을 집어넣어 보세요. 1층이라고 한다면 한 가닥이 6가닥이니까 7가닥이에요. 2층이라고 한다면 거기 12가닥이 더해지거든요. 7가닥에 12가닥이 더해지니까 19가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18가닥이 더해지는 게 3층이잖아요. 3층은 얼마야? 37가닥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닥수가 딱딱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가닥이면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2층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2층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니까 n이 2란 말이에요. n이 2이기 때문에 바깥 지름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지름 d는 어떻게 구해요? 2의 n에 플러스 1에 소선의 지름이니까 2층에 더하기 1에다가 한 가닥이 1.8mm 짜리죠. 여기 1.8mm라고 주어졌으니까 1.8을 곱해주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지름 9mm 짜리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선이 된다.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선을 가선하는데 단도체로 가선하거나 또는 복도체로 가선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여기가 삼상이니까 선이 세 가닥이죠. 이쪽에 세 가닥이 있고 이쪽에 세 가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2회선 방식이에요. 2회선 방식. 2회선 방식인데 됩니까? 근데 2회선 방식인데 얘는 전선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같단 말이에요. 전선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가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단도체라고 그래요. 단도체. 단도체. 도체가 몇 개다? 한 개짜리라는 얘기죠. 근데 도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의 상이에요. R상, S상, T상. 그러면 하나의 상에 여러 가닥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닥.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상에 4가닥이 가는 거죠. 요거는 몇 가닥이죠? 6가닥이 가나요? 8가닥이 가나요? 이렇게 하나의 상에 여러 개의 도체가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도체라고 그래요. 다도체. 단도체가 있고 뭐가 있다? 다도체가 있다. 자, 그럼 복도체는 뭐냐? 2개짜리를 우리는 복도체라고 그래요. 2개짜리. 이걸 보세요. 요 사진을 잠깐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하나의 상에 몇 개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몇 개 있어요? 2개씩 있죠. 얘가 복도체예요. 이게 4개씩 가면 다도체예요. 다도체. 4복도체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얘가 복도체예요. 얘가 복도체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여기가 뭐죠? 가리키고 있는 게 애자예요. 애자로 전선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지금 요렇게 옆으로
여기도 여기 옆으로 간 게 있죠. 옆으로 간 거,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얘가 뭐냐면 얘가 스페이서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의 그림에 보면 사복도체일 때 여기 이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두 개밖에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네 개가 되면 스페이서가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띠겠죠. 이렇게 간격을 일정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을 스페이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도체 또는 다도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의 상에 연결된 도체 수가 두 개 이상인 거, 이게 다도체, 복도체라고 해요. 두 개를 복도체라고 하죠. 복수하니까 복도체. 그러면 이제 이 복도체를 이야기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복도체는 이런 개념이에요. 요거가 면적이 A예요. 여기도 면적이 A예요. 여기도 면적이 A예요. 여기도 면적이 A입니다. 그러면 도체의 단면적은 총 단면적은 A라고 한다면 4배가 되겠죠. 됩니까? 4배. 그런데 단도체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단도체가 돼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단도체. 도체가 하나예요. 그러면 요게 면적이 4A예요. 자, 얘가 곱하기 해서 4A가 되는 거고 얘가 4A 되는 거고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얘를 이해할 때 자기학에서 배우는 전류가 흐르면 도체 표면에 전류가 흐르고 도체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표피 효과라고 그래요. 표피 효과. 자기학에서 배우는 건데 표피 효과에 의해서 실제로 4A만큼의 전선을 다 전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표피 침투 깊이죠. 이거는 주파수하고 전압과의 관계되는 그 식에 의해 가지고 표피층의 침투 깊이만큼 전류가 흐르고 가운데 부분은 전류가 실제 흐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방향의 전류죠. 이쪽으로도 전류가 같이 흐르게 되는 거고 이때에 마치 이 4개의 도체가 새로운 어떤 커다란 하나의 가상의 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커다란 가상의 도체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일어나면 바로 이 가상의 도체에서 표피 효과가 발생하고 결국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게 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도체들은 바로 그 침투 깊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소도체 안에서는 표피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선의 단면적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류를 그대로 다 공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기하학적 등가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R-라고 하는 기하학적 등가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도체 수하고 반지름의 간격의 마이너스 1승이죠. 도체수 마이너스 1승. 즉 이러한 기하학적 등가 반지름 얘가 증가하게 돼서 소도체에서는 표피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그만큼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복도체는 이러한 등가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를 그만큼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배울 선로 정수에서 이러한 인덕턴스 L 값을 줄이게 하고 C 값을 늘리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X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X 값이 줄어들게 돼서 XL이고요. XC거든요. XL과 XC에서 X는 XL-XC가 되는데 XL의 값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안정도가 증가되고 코로나가 억제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X하고 리액턴스 X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면 인덕턴스를 배우게 되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도체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이 복도체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코로나라고 하는 것 아까 배웠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부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면서 방전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불꽃이 생기고 뭐 이렇게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임계 전압이 식이 이렇게 돼요. 임계 전압의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이 얘기는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요거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그라미 친 D는 직경이거든요. 이 코로나를 억제시키려면 코로나를 방지시키려면 직경을 크게 해줘야 돼요. 직경을.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여주는 것은 직경을 크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복도체를 쓰게 된다는 것은 가상의 도체가 생겨서 등가 반지름이 커지니까 직경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러한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복도체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것이다? 왜 도체를 한 가닥으로 쓰지 않고 여러 가닥으로 나눠 쓰느냐? 굵은 4배의 도체를 쓰지 않고 무게가 더 나가더라도 이렇게 4가닥으로 나눠서 쓰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져요. 이러한 X값이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이 증가하는, 그로 인해서 안정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좋은 점들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도체를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 중에서도 단도체보다는 송전선로는 무엇을 쓴다? 복도체나 다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체 수가 2개에서 4개에서 6개에서 8개로 점점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